그 제 12쪽의 행정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까지는 이제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행정법이란 법은 어떤 법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행정활동에 적용되는 법이죠. 응? 조금 세분화시키면 자 행정법의 의하고 헌법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개 항목을 이제 제시했죠. 자 행정법이란 첫째 줄 세 가지 이제 단어에 포인트를 두면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그러면 이 속에는 두째 줄에서 말하듯이 국가의 활동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응? 근데 행정활동에 적용되는 법 중에서도 국내법, 그러니까 법부터 국내법, 국제법 이런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법이고 그 중에서도 공법. 응? 이 공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뭐 국가의 법을 또 어떻게 나눠요? 공법, 개인 사자를 쓰는 사법 이렇게 둘로 나눠서 뭐 민법 같은 거는 행정법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응? 행정활동에 적용되는 공법 계열의 법만, 그러니까 이 공법이나 사법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법을 크게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나눠. 그래서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은 헌법, 뭐 형법, 행정법 이런 주로 공익과 연관인 공공질서유지 뭐 이런 공익과 연관된 큰 법을 공법 계열의 법으로 보고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다루는 민법, 상법 이런 거는 이제 사법 계열의 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대륙법계 전통을 따라서 국가의 법을 두 계열로 나눈 다음에 각각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고 또 재판 절차도 다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하는 행정활동은 민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행정법으로 보질 않아. 그때 적용되는 민법은. 응? 그래서 그 공법 계열의 법만 행정에 관한 법으로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이렇게 이제 정의가 간단히 되고요.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법이 이제 헌법이죠. 응? 그런데 헌법은 행정에 관해서만 규정을 둔 게 아니야. 행정법은 뭐에서 대해서도 국가의 입법, 또 사법, 뭐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도 선언해놓고 그래서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의 법으로서 헌법 속에는 행정에 관한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최고 법인 동시에 또 행정에 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행정법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응? 예,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는데 그건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특히 표 안에 표 있죠. 그래서 그 독일 사람 오토마이어, 프리츠 베르너 이렇게 독일 학자들이 얘기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볍게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오토마이어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대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응? 근데 요거는 고지그대로 절대로 안 변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죠. 응? 다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의 한 말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헌법과 좀 다른 행정법은 정치적 성격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거 표현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행정법의 비정치적 성격, 비정치성, 그리고 기술성, 수단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응?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정권 교체가 되고 막 이러면 응? 제일 먼저 정권을 잡은 측은 헌법부터 그러니까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 국가의 최고법에는 헌법부터 바꾼다. 그러니까 헌법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바뀌는 법이다. 근데 행정에 관한 법은 어떤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 수단 이런 걸 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금방금방 바뀌는 법은 아니다. 물론 서서히 바뀌겠지만 그래서 헌법에 비해 행정법은 정치적 성격이 약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독일의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학자인데 자기가 살던 그 시대 독일은 여러 번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헌법은 계속 바뀌었는데 행정하는 법들은 안 바뀌고 계속 되는 걸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격을. 네. 그 다음에 그 후대 학자인 그 뒤에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학자는 뭐 얘기했대요?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다.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런 표현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조점은 헌법과 행정법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또 헌법이 바뀌면 결국 행정에 관한 법도 바뀌는 거다라는 이런 강조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행정법이 가지는 어떤 성격을 한쪽 측면을 강조하느라고 표현한 거다 해서 그거 좀 그 표 안에 표 그거 좀 간단히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13쪽으로 하면 행정법의 특성이라는 항목이 있죠. 즉 우리 국가의 법은 뭐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은 다른 법들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좀 특성이 있느냐. 네. 자, 위에 문장 세 줄이 있는데 눈으로 쭉 읽어보면서 세 줄 쫙 읽어볼 때 첫째 줄에 밑줄 하나 쳐주세요. 행정법은 다른 법들과 달리 뭐로 안 돼 있대요? 단일의 법전으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법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민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법이라는 명칭의 법이 있고, 제 1조부터 뭐 천 몇 조까지 딱 하나의 법으로 돼 있어요. 민법. 형법도 그래. 그죠? 민법, 형법 제 1조부터 형법이라는 이름 하에 제 1조부터 몇 조까지 딱 단일해. 근데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어요. 응? 그러면 뭐냐? 행정법이란 뭐냐? 아,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법들의 집합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부 조직법도 행정에 관한 법, 국가 공무원법도 행정에 관한 법, 건축법도 행정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도 행정에 관한 법. 이렇게 무슨 행정을 하는 조직과 그 국민에 대한 작용, 또 국민의 구제에 관한 무슨 행정소송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묶어서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다른 법들과 다른 점,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응? 하지만 이 무수한 행정에 관한 법들의 집합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무수한 법들에는 공통점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그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째 끝에 거기에는 공통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응? 그런 특성을 추출해 보면 밑에 표처럼 이렇게 정리된다. 응? 그래서 그 뭐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형식면에서 첫째, 행정에 관한 법 그러면 몇 조 몇 조 문장으로 된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성문성이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몇 조 몇 조 문장으로 된 법, 딱 명시된 법, 법조문 형식으로 된 거. 이걸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많은 행정활동이 국가가 국민한테 우월한 힘을 가지고 너 언제까지 세금 내라, 너 영업하지 마라, 영업정지 이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조치가 많으니까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해놓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 말 속에는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법이라는 게 문장으로 된 성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돼 있지는 않으나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불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불문법도 있지만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하고 원칙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법으로 행정에 관한 법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성문법도 그래서 뭐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있고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도 있고 장관이 만드는 법으로 부령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라는 법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 번째, 요거 특히 중시하세요.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강조하세요. 여기서 행정주체는 일단 국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행정에 관한 법들을 보면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단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국가는 개인보다 국민 개인보다 당연하게 우월한 힘을 갖는 존재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보다 당연히 우월한 힘을 갖는 존재로 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으로다가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도록 정해놓으니까 국가가 우월한 힘을 행사하는 거지,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동급이에요. 동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응?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의 셋째 줄 뭐라고 됐어요?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거는 선언적으로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 본래부터 당연히, 응? 그런 의미란 말이야. 본래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한 게 아니고 법으로다가 국가의 우월한 힘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 겁니다. 응?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되, 특히 또 밑에 세 번째 칸의 성질 내용면의 특성에서 획일성 강행성 있죠? 네, 거기 포인트를 묶으세요. 획일성은 누구한테나 다 획일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법 규정 만들면 누구한테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리고 법이 규정돼 있으면 다 법대로 하도록 강제되는 거예요. 응? 공무원도 국민도 다 법에서, 행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 응? 이게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민법 규정 찾아보고 어떻게 계약서 써야 되나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계약서 쓰는 거는 자유예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쓸지. 다만 이제 그럼 민법은 어느 때 쓰여지는 거냐? 개인들 간에 싸움이 났을 때 이제 그때 동원되는 게 민법이에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최우선이거든. 응? 그래서 뭐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은. 근데 뭐 행정작용의 대부분은 문서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문서로 안 하면 무효거나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속성.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 포인트. 명령규범성, 단속규범성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응? 맨 아래에 그거 포인트. 다른 것들은 쉬워서 그냥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명령규범성, 단속규정성은 자 첫째 줄 밑줄 치워주세요. 뭐래요? 행정법의 규정들은 어떤 규정이 많대요? 명령 규정의 성격을 갖는 규정들이 많대.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국민이 이 행정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아니다. 응? 위반 행위라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해해야 될 게 명령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규정은 이제 이렇게 두 종류로 또 나누게 돼요. 어떻게 나면 명령 규정과 효력 규정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요. 응? 그래서 명령 규정은 법 규정대로 해라 하고 의무 부과하는 거죠. 법 규정대로 해라. 법 규정대로 안 하면 위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명령 규정. 응? 근데 이와 반대되는 용어가 효력 규정이거든. 효력 규정은 뭐냐면 이 법 규정대로 안 하면 해봐야 그 어떤 행위를 해봐야 뭐가 된다. 효력을 인정 안 해준다. 응?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효력 규정이야. 응? 그러면 우리 행정에 관한 법 규정들은 법 규정대로 지켜라 하고 규정을 해놨는데 위반 행위를 해도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말은 아니고 법 규정대로 안 하면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거기도 내가 예를 들어놨지만,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자만이 술과 담배를 팔도록 돼 있어요. 술 파는 거. 허가받고 술 팔아야 돼. 근데 허가 안 받고 술 팔았어. 그럼 행정법 위반한 거죠. 근데 허가 안 받고 법 위반해서 어떤 사람한테 술 파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손님하고 술 판 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 다만 허가 안 받고 술 팔았다고 업주를 처벌하죠. 응?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 또 택시를 탔는데 원래 택시 합승 금지예요. 그렇죠? 합승 금지. 그런데 어떻게 돼? 어떤 택시기사가 합승을 했어. 적발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손님하고 돈 받고 어디 태워다 준 거 이거 자체가 무효가 돼? 그거는 일종의 민법상 거래 계약인데 그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택시 기사를 위반행위했다고 처벌하죠. 응? 그렇죠? 그거 보면 행정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 포인트예요. 첫째 줄 거. 행정법 규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다.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다는 말은 위반 행위라면 처벌하라는 목적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반한 개인들의 행위, 사인, 개인들이 어떤 위반 행위를 해도 그게 효력까지 부정, 즉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다. 요게 포인트. 이걸 출제자가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돼? 행정법 규정은 주로 효력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 행위라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단 말이에요. 응? 아니다 이거죠. 응? 그래서 이 행정법의 특성에 관해서 간혹 내는 경우,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성은 가장 기억나는 거, 문제 출제자가 좀 포인트를 잡는 거. 첫 번째, 행정법이 단일 법전으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맨 위에 있는 거, 그죠? 단일 법전으로 안 돼 있다. 두 번째, 국가는 당연히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다. 아니다. 응? 법으로다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응? 그래서 행정주체의 우월성 부분.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거. 행정법 규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 행위라면 처벌이 될 뿐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무효가 된다고 많이 내는 거. 응? 요 세 부분만 잘 유의하면 출제자도 그런 부분을 바꿉니다. 응? 그 부분만 잘 유의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갖는 행정법은 어떻게 성립 발달되어 왔는가 하는 거죠. 자, 원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면 법이 필요합니다.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법이 무슨 법일까요? 응? 어떤 법이 제일 먼저 생겨날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응? 민법, 형법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거 뺏고 막 훔치고 이런 사람 벌 줘야 되잖아. 그리고 형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혼인하고 뭐 재산 상속하고 뭐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가장 어느 사회든 가장 먼저 생겨나는 법이 민법, 형법이에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도 8조 군법이 있었다고 전해져. 그죠?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거기 보면 뭐 나와? 그 8조 군법이 형법이야. 남의 재산을 훔친 자는 어떻게 돼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 그 8조 군법에 8개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개 조항만 전해지잖아. 내용이. 이게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야. 그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돼? 그 노비로 삼고, 훔친 자, 절도범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뭐 50만 년인가 물어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남을 죽인 자, 살인을 하면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때는 남을 살해한 자는 그 사람도 죽인다. 사형에 처한다.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여튼 기본적인 법은 민법, 상법, 생겨.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은 다 어느 사회든지 늦게 생겨났습니다. 응? 행정에 관한 법은 늦게 생겨났는데 어디가 먼저 생겼느냐? 프랑스, 독일, 즉 유럽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응?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쪽은 좀 상대적으로 늦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제목별로 보면 어떻게 써놨어 내가? 독일, 프랑스 쪽 대륙법계 국가하고 그다음에 영국, 미국 쪽 영미법계 국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검토를 했죠. 행정에 관한 어떤 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먼저 발달했는데 그 먼저 발달하게 만든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두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표에서 성립 발달 요인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번 두 가지 드러났죠. 동그라미 1번 뭐? 법치주의 사상 확립. 즉 서양에서 이제 근대 국가 이후 모든 그 당시 왕이 있었다 치자. 왕도 지멋대로 행정하면 안 된다. 법에 따라 국가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 사상 확립.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는 왜 행정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발달하게 된 데를 잘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 민법이라는 법이 원래 있잖아. 그럼 민법에 따라서 국가가 개인한테 행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정에 관한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법하고는 다른 국가의 행정 활동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말해요. 응? 행정제도의 발달. 그럼 이 행정제도라는 용어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국가의 행정활동은
국가가 개인들한테, 국민 개인들한테 하는 행정활동은 개인들 사이에 하는 활동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개인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가지를 말해보면, 개인들 간의 관계는 서로 자기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야. 목적이 사적인 이익 추구. 두 번째, 개인들 간에는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는 개인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행정을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사회 질서 유지 이런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첫째,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공익을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한테 뭐 해야 돼? 너 이거 하지 마. 응? 강제로 의무도 부과하고 이거 위반하면 벌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대등하지 않은 관계야.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관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성격의 관계야. 그러니 민법 말고 이런 그 행정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활동의 행정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재판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사적인 이해관계 추구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개인들 사이의 분쟁은 이제 민사소송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으로 재판하지만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맺는 이런 행정관계는 좀 민사소송하고는 다른 별도의 뭐 특성을 고려한 재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 절차를 따로 만들어. 그러면서 특히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죠. 법원에서 일반 사법부에서 개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재판을 했는데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에 관한 분쟁, 다툼도 원래 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같이 했어요. 다만 그런데 이게 이 행정의 특성을 잘 고려 안 해주고 법원이 재판하는 거야. 그 행정부가 좀 열받았어. 왜 이런 특성을 고려 안 하고 개인들 사이 재판과 똑같은 논리로 재판하냐? 그래서 행정소송 사건만 따로 재판하는 법원을 사법부 밖에다가 따로 설치. 그래서 어떤 경우는 행정부 안에다가 행정소송 사건 재판하는 법원을 따로 두고 재판한다든지 아니면 사법부 말고 그 외에 따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사법부 밖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특성 이런 게 체계화돼서 또 나중에 법으로 또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 상호작용, 상승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제도의 발달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을 발달시키고, 응? 두 번째,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요걸 포함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응? 그래서 뭐 얘기 써놨죠. 첫째죠.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의 규율, 법의 필요성 인정. 또 하나 사법부가 특성 고려 안 해주고 재판하니까 응? 결국 둘째 줄 끝에 일반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다가 따로 별도로 설치한 행정재판소에서 행정소송사건 재판하도록 하고 응? 요런 두 가지 요소를 묶어서 행정제도라고 표현했어요. 응?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즉 동그라미 1번 법치주의 사상 발전하고 행정제도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이 발달하게 됐다. 응? 그런 결과 프랑스, 독일에서 행정법이 성립 발달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자, 그 성립 발달 과정에 프랑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프랑스 하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기억해서 프랑스에 놓고 둘째 줄에 공영무라는 개념, 공영무 개념. 네. 그 단어가 프랑스는 그 단어를 중시하세요. 공영무 또는 뭐 번역하기는 공공영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공영무 이 단어 중시. 그러면 프랑스는 공영무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 공영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무라는 것은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활동을 하던 명령 강제가 아닌 비강제적인 관계를 맺던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활동은 다 뭐라고 불러? 공영무.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다 공영무라는 활동이다. 그러면
그것이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으로 하든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별도로 만들어진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공영무. 반면에 동그라미 2번 독일 있죠? 독일은 이와 대비되는 단어로 무슨 단어? 둘째 줄 끝에 공권력 중심. 응? 독일은 공권력 중심. 이 말이 뭐냐면 독일은 굉장히 행정법이 적용돼야 되는 국가의 활동을 좁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하는 활동만 행정법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행정법에 적용받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런 공권력 행사하는 활동만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문제. 그럼 국가가 하는 활동이라도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 아니면 개인 간의 관계와 똑같이 보고 일반 민법에 적용받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좁게 본 거지. 공권력 행사하는 것만. 응? 그다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좀 넓히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 그래서 프랑스는 공영무 중심으로, 응? 독일은 공권력 행사 중심으로, 응? 이렇게 발달했다. 이 정도만 잘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프랑스나 독일 대륙법계는 공통점이 밑에 특징이 있죠. 특징. 자, 특징 동그라미 1번. 프랑스나 독일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법을 계열 분리를 해. 아까 말했듯이 크게 공법 계열의 법과 개인사자 쓰는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이원주의 이런 표현했죠. 이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계열의 공법 계열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응? 민법 등 사법 계열의 법이 적용돼야 될 영역이 따로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될 영역도 다르고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해놓습니다. 응?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또 용어 나오지. 행정국가주의라는 용어 나와요. 응? 행정국가주의라는 용어가 뭘 나타내는 말이야? 행정소송 사건은 일반 사법부에서 재판 안 하고 별도로 따로 설치해놓은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를 나라를 행정국가주의를 택한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는 행정소송사건 일반 법원에서 재판 안 한단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행정재판소에 재판하도록 한다. 근데 요거하고 달리 영미법계는 행정에 관한 법이 성립 발달이 늦었어요. 그러면 자, 표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성립 발달 과정에 두 가지 공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셋째 줄 법 앞의 평등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대요? 19세기 말까지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발달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럼 법 앞의 평등을 생각해 봅시다. 법 앞의 평등은 뭐야? 모든 개인들 다 똑같은 법 적용 받아야 되고 또 싸움 나면 다 누구나 같은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받아야 평등하다 이런 논리거든. 근데 요거를 개인들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개인 사이도 평등해야 된다는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개인 사이도 동일한 법에 적용을 받아야 평등한 거고 재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민법이라고 부르면 민법인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걸 보통법이라고 불러. common law라고 그래. COMMON.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같은 법의 논리 적용을 받아야 된다. 맞다.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논리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포인트 영미법계에서 영국 미국 쪽에서는 19세기 말까지 국가와 개인 사이에 행정활동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이 발달이 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미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응? 그러다가 동그라미 2번 키워드가 첫째 줄 끝에 행정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이제 영미법계에서도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19세기, 20세기 초 되면 막 이 도시화, 산업화 일어나면서 사회가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화, 사회 문제가 막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야.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가 빗발쳐. 그러니까 국가에서 각종 도시화, 산업화됨에 따라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고 무슨 행정위원회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해요. 무슨 특히 영국, 미국 쪽이 좋아하는 행정조직은 위원회 조직이야. 왜냐면 이 권력 누군가 뭐 장관 한 사람이 뭐 결정하도록 하면 이게 이제 막 그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선호해요. 하여튼 무슨 행정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가 각 맡은 바 영역에 관해서 어떤 저 권한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좀 다른 그 특성이 이제 부여된 법들이었어. 그래서 결론 동그라미 2번. 영미법께서는 결론은 어떻게 돼요? 행정위원회가 설치. 그래서 뒤늦게 어떻게 했대요? 셋째 줄. 행정법이 뒤늦게 성립 발달했다.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 뒤늦게 발달했다. 이런 얘기죠.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미법께서는 국가와 개인 사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우세해서 19세기 말까지 국가의 행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활동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 발달시키지 못했는데 20세기 이후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설치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좀 다른 특성을 행정법이 그때부터 발달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특징. 그러면 이렇게 뒤늦게 발달했는데 동그라미 1번.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 나라에 있는 법을 계열 구분을 안 합니다. 뭐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 프랑스 쪽하고는 영 다른 거죠. 그래서 공법, 사법 이렇게 계열 구분 안 한다.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 뭐 공법 계열의 법이다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다만 이 행정법이라는 법은 이제 그 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행정활동에 우선 적용되는 법인데 이게 뭐 법에 미처 규정이 안 된 거나 미비점이 있거나 뭐 그러면 개인들 사이 적용되는 뭐 그럼 2차적으로 그거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게 특별한 법이니까 우선 행정활동에는 행정에 관한 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으로 봐서 우선 적용하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야. 그러니까 공법 계열의 법이다. 이런 인식이 없고 특별법 정도로 보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법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것까지 공부. 영미법에서는 공법, 사법 이런 구분은 안 한다. 하지만 첫째 끝에 단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은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좀 다른 특수성은 있다. 이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법의 계열에 속하는 법이다. 이런 인식은 없는 거고. 그래서 특성은 인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행정국가주의에 반대되는 용어가 사법국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어떻게 돼? 행정소송사건 따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사법부 밖에다 따로 설치 운영해요? 안 해. 사법부에서 행정소송사건도 재판해. 그런 제도를 택한 나라를 사법국가주의라 그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사법국가주의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영미법계의 특징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동그라미 3 뭐 중심으로 발달했대? 절차에 관한 법 중심으로 발달해. 그러니까 아까 뭐 행정위원회가 설치돼서 무슨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정해놓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뒤에 공부하는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거에 뭐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조치 나갈 거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절차 다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절차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절차에 관한 규정 위주로 많이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잔류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또는 이미 배웠던 행정법이라는 법은 다 수입된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수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서 독일 행정법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죠. 근대화하죠. 근데 일본이 쫙 보니까 어디 게 제일 마음에 드냐? 독일 게 제일 마음에 들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 막 이런 거 체제 그 위주로 짜여 있는 독일 행정법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행정법을 베껴다가 일본식 용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에 적용하고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일본과 우리는 이 조선 그 양쪽에 그 체제를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적용되던 행정법을 그대로 독일 거 베낀 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본을 통해 독일 행정법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응? 그래서 거기 성립 발달 과정에 동그라미 1번이 포인트입니다. 응?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일본을 통해 결국 독일 행정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응? 특징 뭐 있어요? 응? 결국 대륙법계 행정법 체계를 받아들인 거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의 법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응? 공사법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의도 행정법 정의가 어땠어요? 우리나라 행정법 정의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법 계열의 법으로 정의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사건 어디서 재판해요? 별도의 재판소 따로 두지 않았어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예요?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행정국가주의가 아니라. 응?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거 잘 알아두고요. 우리 그 밑에다가 같이 써놨어요.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을 만들고 적용할 때 따라야 될 기본적인 원리. 이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면은 뭐 보통 학자들이 한 5가지 정도를 지적합니다. 응? 동그라미 1번 해서 그냥 읽고 지나가요.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 사회적 복지국가주의 뭐 이런 거 내세웁니다. 그 중에 5번 사법국가주의 다시 설명해 놨죠. 그래서 기억번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소송사건은 대법원에 속하는 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어요. 응? 그런 결과 자 여러분이 니은번에 보세요. 쭉 읽어보면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고 있다 없다?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고 있어요. 현재 서울에 있어요. 서울행정법원. 서울만 있긴 한데 행정사건 재판하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 네, 행정법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법부하고 별도로 설치된 법원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밑에 지방법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사건 재판은 행정법원이 사법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하고 분리된 별도로 설치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법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정국가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법부에서 행정사건도 재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아까 다시 용어 정하면 행정국가주의를 택한다 이런 말이 성립되려면 사법부하고는 별도로 만들어 놓은 별도의 행정법원, 행정재판소에서 행정소송사건 재판하는 제도래야 행정국가주의를 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라는 게 있긴 한데 사법부 안에 설치된 거라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해야 맞는 거란 얘기예요. 응? 예, 그 점 유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쪽에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부분을 또 잠깐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의 원리는 의의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법치행정 원리는 뭐가 더 넓은 말이냐? 법치국가 원리라는 게 더 넓은 말이야. 응? 법치국가 원리는 모든 국가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응? 그죠? 응? 근데 그거를 국가 작용 중에 행정에 좁혀서 말하면 법치행정 원리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응. 그러면 법치행정 원리는 행정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위반하면 안 되고 응? 위법하게 해서 국민에게 피해 끼치면 그거 다 소송을 통해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정.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들어? 법은 국가의 최고법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 최고위력 갖는 법이 헌법인데 국민이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최고법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헌법은 기본적인 선언만 해놨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이 뽑은, 직접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모여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놓는 거예요. 응? 바로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이 돼야 되는,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자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응? 그렇죠? 네. 그런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의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 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눈으로 지금 읽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면 조금 중요한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내용. 법치행정의 내용이라 그래서 내용에 가면 특히 독일 학자, 아까도 잠깐 나왔던 오토마이어라는 학자가 어떤 나라가 법치행정을 잘한다 라고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원칙이 바로 밑에 표로 있죠. 세 가지 원칙. 여기서는 의미 정도 밝혀주세요. 뭐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알아야 될 단어가 법규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법규. 법률의 법규 창조력 할 때 법규라는 단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법이 있는데 법도 효력 범위가 다른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크게 둘러 나누면 그 일반 국민들에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 있고 국민들에게는 효력이 없고 행정 조직 안에서만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효력 갖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그 법 중에는 대통령이 만든 법 중에 공무원 복무규정 이런 게 있어요. 법인데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법이야?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야. 일반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 이런 법은 법규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규라는 말은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법만을 법규라 그래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응? 법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까지 효력을 미치는 법을 법규에 해당한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고 조직 구성원들인 공무원들한테만 효력 갖는 법은,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효력 미치는 법은 법규성이 없다. 법규에 해당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 학칙은 이것도 법이에요. 국립대학교 학칙 법인데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야. 그 학교 구성원한테, 특히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규가 아니다. 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효력 미치는 법, 즉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누가 만들어내야 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내야 된다. 응? 그러면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 즉 법규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못 만든다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응? 의미 한 줄, 동그라미 1번 정도.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규를 만들어내는 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회는 국회예요. 국회의 권한이다. 응? 1번 하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의 우위. 자, 법률 누가 만든다? 국회가. 근데 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응? 그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법률을 만들면 다른 국가기관 어디가 있겠어?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또 재판하는 법원 다 뭐야? 거기 그 법원도 행정기관도 다 어떻게 해야 돼?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법률은 그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응? 그럼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률은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민주주의 운영하려면, 민주국가의 원리에 맞게 운영하려면 행정부도 법원도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 이꼬르 국민의 의사에 위반하게 활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우위는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은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첫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첫째 끝에 행정권은,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안 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법률의 우위 원칙이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행정기관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응? 법률의 우위 원칙의 뜻. 세 번째, 법률의 유보. 이 유보라는 말도 다 일본식 한자 말이야.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게 돼 있죠.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미치는 어떤 행정 조치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런 조치를 해도 된다고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국민에게 세금 부과해서 세금 내라 의무 부과하려면 법에서, 법률에서 무슨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세금 부과가 가능한 거예요. 응? 누구 면허 정지시키고 영업 정지시키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뭐뭐뭐뭐 위반했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해라 이렇게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의미가 뭐야? 법률의 유보는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행정 조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정 조치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그거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법률 유보 원칙, 법률의 유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주는 작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다는 게 법률의 유보예요. 그래서 법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해놔야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조치할 수 있다. 응?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만 알면 돼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주는 법은 국회만이 법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법률의 우위, 행정기관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유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정 조치하려면, 행정권 발동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응?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응? 이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조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졌어요. 응?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아까 통칭회 공부할 때 했던 것 중에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미치는 법을 긴급 재정 경제명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도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하면서 조금 이게 의미가 그 중요도가 좀 약화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도 중요한 건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라는 부분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면 그걸 또 따로 설명하게 됩니다. 응? 그런 정도로 보고요. 일단 기본적인 뜻 알아두고. 응? 그러면 그 판례가 하나 소개돼 있죠, 오른쪽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얘기하면 셋째 줄에 보니까 개인 택시 면허 내줬다가 개인 택시 면허 내준 걸 행정기관이 취소한대. 응? 근데 취소하려면 법에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사유 생기면 면허 취소해도 된다라고, 즉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개인 택시 면허 든 걸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그럼 보세요. 자, 법 이름이 하나 나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첫째 줄에 무슨 법 나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에 뭐라고 써 있대? 행정기관은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가 어느 때 면허 취소돼야? 어느 때? 개인 택시 면허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 받는 자는 우선 운전면허가 있는 자야 되겠죠? 운전면허 있는 자가 또 무슨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춰서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을 거야. 근데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야 어떻게 돼요?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취소돼야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는 누가 시켜? 경찰이 합니다. 면허 취소할 사유가 되면 경찰이 면허 취소하는 거죠. 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운전면허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응? 그런데 둘째 집 보니까 어떤 개인 택시 운전자에게,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생겼대요. 근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생겼더라도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운전면허를 취소시켜야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 안 된 상태에서 시도의사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 규정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응? 그 뒤에 얘기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먼저 취소돼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다라는 논리. 이해될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잠깐 나와 있는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죠. 아주 간혹 나오기도 하는 영역인데 이게 이제 법치행정 원리, 법치행정 원리가 발달되어 온 과정이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 거기 표로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근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특히 독일에서 그랬는데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잘못 변질 운영되다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어서 오늘날에 운영되고 있대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응? 뭐만 강조하는 거야? 형식만 강조하는 거야. 응? 내용은 무시하고. 응? 그래서 원래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법에 따라 국가 작용하도록 하자. 왜 그런 거야? 법치주의라는 거 왜 하자는 거야? 법치주의, 근대 국가 이전에는 법치주의가 아니었어.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세습 때는 군주 멋대로 통치했어. 인치, 사람에 의한 통치. 응? 그럼 막 그 군주가 기분 내키는 대로 세금 더 걷어와라. 그럼 걷는 거고. 파티하는데 모자란다.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더 걷어와. 그럼 더 걷는 거야. 세금 더 걷어가고.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저 못된 군주가 더 걷어오고, 그죠? 그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 데모하면 왕비는 뭐 백성들이 빵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빵 대신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쿠키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웃긴 발언했다고도 전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나라 자체가 군주 거야. 국가가 군주 소유야. 옛날에는 중세에는 군주는 신의 대리 통치자. 오류가 없는 존재. 그러니 뭐 하여튼 그런 웃긴 세월을 살아왔죠. 서양도.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딘 거지. 국민들이 군주가 멋대로 이제 통치하는 거에 못 견뎌서 말하면 뒤집어 엎는 거잖아. 혁명을 일으켜서 군주를 단두대로 처형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근대 국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고방식으로는 소위 사람들의 이성을 깨우는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뭐 영국에서 존 로크, 토마스 홉스 막 등장해가지고 뭐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회와 국가가 왜 만들어졌냐 이런 것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는 원래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개개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태어나는 거지만 사회를 이루어서 계약을 맺고 산대. 서로가 사회를 만들어 계약을 맺어서 왜? 가정하는 거야. 옛날 원시 상태를 가정해. 그러면 누구나 다 제한 없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뭐가 돼? 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되고 남의 거 막 뺏어오고 죽이고 해도 돼.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약자들이 모여서 대다수 약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우리 서로를 내가 그 당시 아주 옛날에는 자기가 방어해. 나를 해치려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쏴 죽여도 돼. 그죠? 방어권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를 만들어서 계약을 맺고 나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누가 얘기해? 그거를 전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야. 응? 그래서 정부라는 게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로부터 세금 받아가지고 그 월급 받고 그 일을 하는 전문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 경찰도 만들고, 그 사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사회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처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합의해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또 유지시켜 나갈 조직체로 정부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생겨났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은 뭐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야. 따라서 시민들의 보호,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부,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응? 그걸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 월급 받고 명예도 부여받고. 그래서 국가 권력자가 시민의 자유 권리 이거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거고, 그거 당연히 시민이 걷어들이지. 넌 나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거. 이게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사람의 지 멋대로 통치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합의해서 만드는, 즉 시민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이제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고, 그 목적은 법에 따라 국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함부로 시민의 자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은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하는 걸 막자고 하는 게 법치주의의 목적이야. 근데 이게 변질. 무슨 생각하느냐?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법치주의 잘하는 거다.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 법이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이야. 권력자를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줬어. 근데 권력자는 뭐야? 국회가 만들어준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죠. 그러면 근본적 법치주의 하자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게 독일의 히틀러. 다 국회에서 법 만들어준 대로 하는 거예요. 응? 법대로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응?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나, 응? 박정희 정부 때도 그렇고 전두환 정부 때도 그렇고 다 국회에서 권력자 입맛에 맞는 법 만들어줘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전에 권력자는 뭐 부정선거를 하든 뭐 하든 국회를 자기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고, 그럼 원하는 법 다 만들어줘. 그래놓고선 막 뭐 국회가 만드는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또 그런 잘못 만들어진 법 갖고 재판에서 처벌하고 국민을. 응? 이건 뭔가 법치주의의 원래 목적하고는 너무나 벗어난 거야. 이런 시대가 법치주의를 잘못 생각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운영했던 시대를 거쳤어. 그러고 난 뒤에 뭐야? 이제 반성. 원래 법치주의의 목적대로 가자. 그래서 옛날에는 국회가 만들어낸 만들어준 법대로만 하면 다 잘하는 거다. 그거야. 원래의 목적. 그 법이 국민의 자유 권리, 신체 자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지 그 목적 내용도 정당한지를 따져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만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당한 법에 의해서만 국민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만약에 잘못된 법,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거는 하는 그 권력자를 위한 잘못된 법 만들었다. 그러면 국민이 그거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법이니까 무효로 해달라라고 신청을 해서 없앨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헌법률심사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야. 형식적 법치주의는 뭐만 따져? 형식만 보는 거야. 국회가 만들어준 법대로만 하면 다 된다. 뭐는 생각 안 해. 그 법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따지지도 않고. 그죠? 이거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국가활동해야 되고 그 법도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내세우는 거죠. 그죠? 이게 바람직한 법치주의.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가 있었어. 잘못된 시대가 있었다가 오늘날은 다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화. 그러면 아까 말한 법치주의, 법치행정 잘해야 된다 할 때 오토마이어가 말한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그런 원칙도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이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을 많이 한 거지.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것도 본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유형이 이럴 수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시대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로 이렇게 변천했다.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 유형.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거. 실질적 법치주의 추구하는 실현과 거리가 먼 사항 골라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응?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 응?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권력 함부로 발동하는 걸 억제, 법으로 억제,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쪽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지문에 국가 권력 행사가 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받도록 하고 국가 권력이 잘못 행사하면 다 재판 대상이 돼서 국민의 법적으로 심판되고 구제가 확대되도록 하고 이런 건 다 실질적 법치주의 쪽이죠. 응? 근데 국가 권력이 막 뭐 강화되도록 하고 국가 권력이 법적인 통제도 별로 안 받게 하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막 확대시켜 이러면 실질적 법치주의하고는 먼 거야. 그런 관점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응? 네, 그런 정도로 공부하면 되는 영역. 자,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